근데 지금 이제 다들 뭐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히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뭐 가정, 이제 또 뭐 가장이면 가장, 또 주부면 주부, 또 각 개인 삶이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떠버렸죠. 삶이. 그 전에는 어쨌든 뭐 정년퇴직까지도 일자리가 좀 뭐 조그마한 갭이라도 보장이 돼 있었고, 뭐 정년퇴직하면 퇴직금도 받고, 또 이제 뭐 연금이나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없었어도 자식 하나 이렇게 좀 고생해서 대학 보내면 그 자식이 나중에 내가 이제 은퇴하거나 나이 먹었을 때 부모 봉양한다, 큰 자식이 봉양한다, 뭐 그런 이제 뭐라 할까요? 그런 믿음이나 생각이 있었고, 그런 틀 속에서 그래도 그런 대로 조금 안정적인 면이 있었다 이거예요. 안정적인 부분들이 예전에 그 외환위기 전에는. 근데 그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죠. 믿었던 이제 자식이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명패에다 정리해보다 뭐다 해가지고 또 본인 말할 것도 없고, 자식도 그렇고 취업도 안 되고, 뭐 해봐야 이제 뭐 비정규직이든 뭐 이렇게 파트타임이든 또 취업을 한다고 그러더니 불안정하고, 이제 급여도 물론 그 대기업이라든지 일부 공기업이나 이런데 뭐 또 그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게 붕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국민들의 삶들이 많이 흔들렸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떤 흔들리는 삶을 정치권에 뭔가 좀 기대고 싶어서 정치권이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래서, 그래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진보 정권이 처음 나오고, 또 이제 상김 시대 끝나고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기대감들이 다 무너지면서 거의 그냥 괴멸되다시피 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2008년에 이제 이명박, 그 후에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삶을 점점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뭔지는 모르지만 좀 뭐 이상한 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내 자식이 과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정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뭔가 그 돌파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뒤틀린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내가 좀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그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건 아니야. 저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좀 어렵더라도 남한테 피해주고 내가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 무너져 버린다. 이런 생각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내 가족이 흔들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좀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내가 무슨 도덕성을 찾고 뭐 내가 정의감을 찾고 내가 상식을 찾고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내 삶이 그걸로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좀 힘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그런 짓을 해도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힘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렇게 뒤틀려 버린다. 나라도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게 마치 내 가족이나 내 삶을 지키는 길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뭐 양심을 이제 이렇게 눌러버린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내세워요. 특히 이제 뭐 진보적 가치 뭐 이런 거 이야기했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는 게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30년 넘게 경제학 공부를 하고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종사를 그걸 업으로 해왔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 이른바 이제 탐욕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익 극대화입니다. 또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의 만족 극대화예요. 기업 차원에서는 이익 극대화예요. 근데 그게 탐욕이냐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연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리학이라든지 뭐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뭡니까? 과학이죠. 자연과학이죠. 이건 자연의 현상이나 어떤 그 공학적인 그런 현상들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이치로 작동을 하는가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연현상을.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이 다 똑같아요. 경제학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근데 있는 그대로의 삶인데 그 틀이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체제고 시장경제 체제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삶이나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가를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자본주의는 뭡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냥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이에요. 그거 자체, 그 정도뿐이에요. 예전에 이제 막스 경제학이나 경제사 이런 쪽에서는 자본주의 하면은 자본주의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어놨어요. 자본이라는 말 속에다가 뭐 철학도 넣어놓고 역사도 넣어놓고 소유도 넣어놓고 지배구조도 넣어놓고 정치도 넣어놓고 자본이라는 단어 하나에다가 모조리 다 짬뽕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면은 마치 그게 그냥 모든 걸 다 포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이른바 이제 그 현대 경제학 내지는 근대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본주의 하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칼 든 놈이 다 뺏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폭력이나 강도, 뭐 살인 경제, 뭐 살인 경제도 아니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있는 그대로 그냥 사유재산 인정한다는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사유재산 인정해주자 뭐 이런 걸로 자꾸 몰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은 그냥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힘세고 돈 많은 놈이 싹 가져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하면 힘없는 사람 다 죽어요. 다 뺏기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런 경제적인 행위를 할까? 근데 경제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선택을 뭘 하셨죠? 선택을 하셨죠. 갈까 말까. 선택이죠. 경제학은 선택에 관한 학문입니다. 기업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까? 얼마만큼을 생산해낼까? 누구한테 팔까? 가게?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까 말까? 월급을 얼마 준다는데 가서 일을 할까 말까?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얼마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 물건을 살까 말까? 다 선택에 관한 거예요. 그럼 선택에 관한 거라고 하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뭐 다도 좋고 뭐 다가 아니라도 한 8, 90명 정도라도 뭔가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이 있겠죠. 자기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모르든 간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은 뭘까요? 어쨌든 돈을 좀 많이 번다라는 것이 뭐겠죠. 기업이 어떤 물건을 이것과 이걸 생산하는데 어느 걸 선택할까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 극대화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선택을 위한 그냥 기술적인 어떤 그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경제학 학자들이나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것이 그거 자체로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개인도 내가 이걸 살 것인가 이걸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한정돼 있어요. 뭐 어떤 걸 살 것인가? 그 사는 기준은 뭡니까? 어쨌든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기분 덜 나쁘고 조금 더 이렇게 잘 샀다라고 만족 느끼고 기분 더 좋은 거 그걸로 선택을 하죠. 자기 만족도로 선택을 하죠. 내가 만족을 더 느낀다. 내가 그 만족이라는 거 탐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 극대화라는 거 탐욕이라고 한다. 개인이 만족을 하는 것, 그 만족을 좀 극대화하는 걸 탐욕이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몰아쳐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하고 다르죠. 지금 탐욕이라고 할 때는 착취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깔고 있죠. 부당하게 뺏어간다라는 걸 깔고 있는 말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기업의 이익 극대화, 개인의 만족 극대화는 그냥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는 데는 내가 만족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다음에 또 이 두 개를 할 때는 만족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내가 도덕성을 내가 기준으로 해야지. 이러지는 않는다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경우든지 간에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는 개인 입장에서는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 극대화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 사람들이나 기업들의 경제적 행위를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의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 기준을 내세우면 이익 극대화하고 만족 극대화를 내세우면 실제로 현실 경제에서 기업들의 행위나 개인이나 가게들의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 경제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을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이렇게 과학적 이론으로 어떤 그 자연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과학적 이론을 이렇게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선택의 행위들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론 차원에서 그런 가정을 내세울 뿐이에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렇게 막 떠드는 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로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경제학이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선택은 그럼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주장대로 탐욕을 이제 없애자고 치자고요. 그러면 기업이 이익을 이렇게 극대화하고 개인이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면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도덕성?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지만 이거 하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거 좋아하지만 이거 선택하겠어. 그러면 이게 설명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도덕성의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만족의 극대화는 모든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사람이라도 자기 만족의 극대화는 통일되죠. 같죠? 모든 사람한테. 천차만별의 기업이 있는데 그 천차만별의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 그건 다 통일되죠. 이론화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런 만족 극대화나 이익 극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제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경제학적 이론들이 현실의 경제적인 그 현상, 또 사람들이나 기업들의 행위를
100% 완벽하게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자연과학 이론이나 그 공학 이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이 우주의 모든 물리적 천체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법칙들을 전부 다 설명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아직.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경제학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100% 중에 7, 80% 정도 설명이 되면 아주 훌륭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외외적인 현상들이. 근데 계속 그 탐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탐욕을 이야기하는 건 아까 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자본이라는 말에다가 모조리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본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탐욕의 화신들이다. 이 자들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 이렇게 그 자본주의 경제가 처음 태동됐을 때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일반 대다수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한테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설령 이긴다고 쳐도 그 후에는 파국이 옵니다. 실제로 그 탐욕을 때려잡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체제가 어떤 체제였습니까? 공산주의였죠. 근데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나버렸죠. 다 실패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근원적으로 모순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벌어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인천공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다른 체제를 이렇게 도입한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이 탐욕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체제가 사회주의? 지금 뭐 이렇게 공기업이고 국가하고 막 해서 뭐 피케티 자본론이고 막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주의에서 만약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장악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개판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는 사회주의가 또 이렇게 체제가 잘못됐어. 또 자본주의로 바꿔야 돼. 이따운 소리를 할 거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이렇게 틀도 문제입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가정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라는 틀이 있는데 틀은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요. 가정에 사는 모습들은. 그러나 그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틀이 아예 틀 자체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집이 없어가지고 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식을 제대로 이렇게 챙길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가정의 외적인 또는 그 구조적인 어떤 틀, 이 자체가 이렇게 뭔가 불비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가정을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으로서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필요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뭡니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이제 충분 조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과 사람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틀도 문제가 있고 사람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틀 같은, 아이고, 시간이 40분 넘어버렸네. 그러면 이왕 한 김에 그 50분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동영상 촬영하도록 합시다.
괜찮죠? 네. 아직 하는 거 아니었어요? 숨기고 있었나 그럼 만약에 그런 걸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예를 들어서 그 반칙을 해요. 틀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해요. 기업이 회계 부정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하면은 30년을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뭐 시티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기관들이 그 투자자들한테 예금자들한테 집 그 주택담보대출하면서 사기쳐서 팔았다 이거예요. 지금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벌금이 지금 거의 800억 달러를 얻어맞았어요. 지금까지 누계로. 8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80조 원? 네, 80조 원입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틀이 갖춰져 있는 나라죠. 필요 조건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필요 조건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경제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도는 훨씬 높죠. 높을 수밖에 없어요. 틀 자체가 한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 사람 안에 이제 그 사람들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제 그 이렇게 불평등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미국 안에서 또 문제들이 있죠.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뭐 연방정부가 빚을 쏟아놓고 뭐 FRB는 제로금리도 모자라가지고 달러 찍어서 뭐 양적 통화 확대 체계다 해가지고 막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그렇게 뭐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들만 이렇게 자꾸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분명히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틀의 결함이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후에. 그래서 그 틀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2010년에 만들어 놓은 도트-프랭크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안에 대표적인 그 항이 볼커룰이라는 것이죠.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제 투기 짓을 하면은 전부 이게 한다. 그런 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금융기관들이나 그 돈 있는 사람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사고만 치지 말아라. 사고 친 놈만 나중에 가서 사후에 가서 두드러 패겠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놔 버렸어요. 클린턴 정부 클린턴 정부 말에 부시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렇게 막 바꿔놔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지 멋대로 그냥 이렇게 난장판을 벌려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게 틀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보고서 이렇게 반성을 해서 다시 그 틀을 다시 재정비를 하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저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제로금리고 양적통화학책을 했는데도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은 안 살아나고 부작용이 뭐 생겨나네 어쩌네 막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건 뭔가 지금 그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시사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밀어붙여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게 옳은 생각인지 옳은 정책인지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건 이제 정치 싸움이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어떻습니까? 틀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이른바 정, 경, 관, 언, 사법, 종교 유착을 해가지고 이른바 기득권화된 이 세력들이 틀 자체를 아예 자기들 기득권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놔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반 힘없는 사람들이 하면은 계속 하면 빨린다 이거예요. 뭔가 착취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뭔가 사기당하고 속고 당하게 내가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뭔가 그런 좌절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놈들이 이렇게 뭔가 어느 정도까지 돼버렸냐면 범죄 행위 비도덕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해도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어쩔래 뭐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거 지금. 그 다음에 그걸
그걸 이제 네가 틀을 위반했어. 너 감옥에 가야 돼. 근데 그 감옥에 가면 다 어떻게 되죠? 그 기득권들은 내가 갑자기 아픕니다. 그래서 내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다 나와버리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틀이 지금 완전히 개판으로 되어 있죠. 개판으로 되어 있는 틀을 그러면 누가 이런 개판의 틀을 만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엉터리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권력을 잡고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책도 엉터리고 틀도 엉터리 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한국 양쪽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틀과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그 자체가 어떤 이렇게 근원적으로 모순이 있어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먼저 이런 틀의 문제점과 엉터리 사기꾼 정말로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눈이 뒤집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다 바꿔서 정상적인 틀과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한 후에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그건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뭔가 구조적으로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때는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른바 이제 진보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데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인지 또 책이야 봤겠죠. 누구든지 책은 보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학교 중에서 제일로 정원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경제학 경영학이에요. 돈 안 들이고 그냥 학생들 많이 뽑을 수 있는 데예요. 제일로 많아요. 전부 다 복수 전공하고 뭐 그냥 전공도 하고 복수 전공 이공계들도 다 전공하고 있어요. 다 보기야 보죠. 문제는 뭐죠?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너무 그래서 제가 경제 수업 때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 수업들을 하는 이유나 또 여기 시민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엉터리들이 막 난장판을 벌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냥 온갖 데다가 벽칠을 막 벽에다가 칠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면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넘어간다 이거예요. 너무 이게 그 사기와 엉터리와 이 가짜가 판을 친다 이거 한국 사회가. 그걸 걸러내야 돼. 시민공방을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50분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동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